야, 이 할망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가서 생선이나 손질해. 국내 최대 로펌의 수석 변호사이자 제4위인 민석은 제 면전에 대고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엄마 창피나게 왜 이러세요? 이분들 한 시간에 자물쇠만 수백만 원씩 받는 분들이에요. 고집 피우지 말고 나가시라고요. 친딸마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죠.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수천억 규모의 신도시 재개발 사업 최종 서명식장. 남루한 몸빼 바지에 생선 비린내를 풍기는 시장 좌판 할머니인 제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거겠지요. 하지만 제가 안경을 쓰고 계약서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 자리에 모인 법조계 엘리트들의 얼굴은 단 1분 만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반에 노량진 수산시장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경매장 바닥에는 방금 트럭에서 쏟아진 생선들이 아직도 숨을 헐떡이며 뒤척였고 형광등 불빛 아래 얼음 가루가 먼지처럼 떠돌았죠. 사내들의 고함 소리, 경매사의 빠른 입놀림, 리어카와 지게차가 뒤엉키며 내는 쇳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통에 그 공간은 마치 거대한 기계 내부처럼 소란스러웠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공기였습니다. 어지럽고 시끄럽고 차가운, 그러나 묘하게 살아있는 공기였죠. 그 소란 한가운데 박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72살이었어요. 몸빼 바지 위에 낡은 점퍼를 걸쳤고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맸으며 발에는 장화를 신고 있었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어서 그냥 보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체구였습니다. 그런데 눈만큼은 달랐어요.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들여다보이는 그 눈이 경매장을 후출 때 그것은 단순히 생선을 고르는 노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고 분류하고 순식간에 판단해내는 눈이었거든요. 서늘하다고 할 만큼 정확한 눈이었습니다. 오늘 광어 경매 낙찰가는 어제보다 킬로그램당 500원이 올라 있었어요. 제주 갈치는 물량이 줄어 단가가 뛰었고 고등어는 반대로 동해산이 대거 풀려값이 눌려 있었죠. 수님은 그것을 경매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읽어냈습니다. 눈으로 박스를 훑고 무게를 어림잡고 오늘 시장에서 팔릴 양을 역산해서 얼마치를 떼어야 남는지를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몇 초였어요. 그것이 40년이 사람에게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수님이 생선을 리어카에 싣는 동안 옆에서 낙찰받은 생선을 옮기던 50대 사내가 힐끗 쳐다봤어요. 수님의 리어카에 담긴 양을 보고는 실없이 웃으며 한마디를 내뱉었죠. 할머니, 그거 다 팔겠어요? 요즘 재래시장이 팔이 날린다던데. 수님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끈을 조여매고 경매장을 빠져나왔어요. 차가운 새벽 바람이 수건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걸음을 늦추지 않았죠. 리어카 바퀴가 수산시장 바닥의 이음새를 덜컥덜컥 넘을 때마다 생선 박스가 출렁였고 얼음 녹은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4시에 수님은 좌판을 폈어요. 은평구 중앙시장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통로가 4갈래로 갈라지는 십자교차점 바로 옆, 이 자리는 40년 전부터 수님의 자리였죠. 아무도 그 자리에 먼저 앉지 않았어요.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니었는데 시장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수님 씨 자리라는 걸. 좌판 위에 얼음을 깔고 광어를 올리고 갈치를 정렬하고 고등어를 줄 맞춰 늘어놓는 손이 움직이는 모습은 일종의 의식 같았어요.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오른손 검지 끝이 15년 전 생선 칼에 베인 뒤로 살짝 굽어버린 그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칼을 짚고 내장을 발라내고 비늘을 긁고 토막을 냈어요. 군더더기가 없었고 낭비가 없었죠.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칼을 쥐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정밀함이 그 손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중앙시장은 이 도시가 아파트 단지와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뒤덮이기 이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곳입니다. 60년대에 판자촌 주민들이 처마를 맞대고 물건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고 70년대를 지나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서울 서북부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재래시장으로 자리 잡았어요. 하루에 5만 명이 드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90년대 이후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온라인 쇼핑이 일상을 잠식하면서 시장은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는 속도로 쇠락해 갔습니다. 한때 200개가 넘던 점포는 지금 80여 개로 줄어 있었고 좌판 사이사이에는 폐점한 가게들이 셔터를 내린 채 녹슬어 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시장은 살아 있었습니다. 두부 장사 오복순, 청과 좌판 이준호, 튀김가게 박여사, 국밥집 황씨 아저씨. 20년, 30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온 사람들이 여전히 새벽부터 나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가난했지만 자존심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재래시장이라는 공간이 가진 어떤 고집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수님을 그냥 수님씨라고 불렀어요. 직함이 없었고 수식어도 없었죠. 그런데 그 호칭 안에는 묘하게도 경외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 일단 수님 씨한테 가져가면 된다는 것이 시장 상인들 사이의 암묵적인 합의였거든요. 두부장사 오복순이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찾아왔을 때도 그랬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바뀌면서 새 건물주 측 법무법인에서 보낸 계약 해지 통보서가 오복순의 가게 우편함에 꽂혀 있었어요. 22년을 같은 자리에서 두부를 팔아온 오복순은 그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고 법률 용어가 난해해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녀는 그 서류를 들고 수님의 좌판 앞에 앉았습니다. 수님은 광어 손질을 멈추지 않은 채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피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불과 30초 만에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었어요. 방금까지 생선 비린내 속에 무심하게 앉아있던 70대 노파의 눈에서 어떤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이 번쩍 지나갔거든요. 마치 오래 덮어두었던 뚜껑 아래에서 불꽃 하나가 순간적으로 피어오르다 다시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복순은 수님이 손수 작성해준 내용 증명 우편을 들고 우체국으로 갔어요. 임대차 관련 법률에서 세입자가 가지는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정확히 짚어내고 새 건물주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가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논증한 문서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상대방이 통보한 방식 자체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항변까지 붙어 있었죠. 법조문 번호를 나열하거나 조항을 인용해서 써내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읽는 사람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쓴 거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글이었어요. 상대방 법무법인은 일주일간 답신이 없다가 결국 계약 해지를 철회했습니다. 오복순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수님 앞에 술 한 병을 내밀었어요. 수님은 손을 저었죠. 광어 지느러미를 다듬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과 좌판 이준호가 납품업체에 사기를 당했을 때 수님이 써준 소장 초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생선가게 최씨 아저씨가 시장관리조합과 분쟁이 붙었을 때 수님이 정리해준 중재 신청서가 조합 측 변호사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튀김가게 박 여사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수님이 1시간 만에 이의 신청서를 써줬고 그 문서를 받아든 구청 공무원은 한참 읽다가 처분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한지를 시장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눠도 정작 당사자에게는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복순이 나중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물어봤다가 그분이 대답을 안 해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묻는 순간 소중한 무언가가 깨질 것 같아서였다고. 시장통 한가운데서 생선을 손질하는 그 모습 자체가 완결된 것 같아서 그 안에서 다른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수님은 밤이면 좌판에서 번 돈으로 산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갔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싱글 침대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었고 그 나머지 공간을 책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도 침대 옆 박스 위에도 창문 아래 바닥에도 책이 쌓여 있었죠. 법학교과서, 판례집, 학술 논문 묶음이었습니다. 판례집은 최신판이었어요. 표지에는 형광펜 자국이 촘촘했고 여백마다 볼펜으로 빽빽하게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은 공부의 흔적이었어요. 수님은 생선 비린내가 배인 손을 비누로 3번 씻고 낡은 안경을 고쳐 쓰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를 읽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검토하고 아직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신탁법 개정 논의를 노트에 정리했어요. 밤 12시가 지나서야 그녀는 책을 덮었죠. 창밖으로 시장 골목의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잠들기 직전에 아주 오래된 기억이 불쑥 떠올랐어요. 봉인해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무방비한 순간을 노리듯 기어나오는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수님은 19살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시험 고사장이었습니다. 그해 서울대 법대 수석 합격자가 박수님이라는 이름의 19살 여자였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장에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같은 해 같은 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서 있는 40층짜리 빌딩 32층에서는 다른 종류의 세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펌 태양이었어요.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변호사 270명, 세계의 국내 지사, 뉴욕과 상하이와 싱가포르에 각각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연간 수입 매출이 3천억 원을 넘는 이 나라 법조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파트너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수입이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후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석은 그 파트너 자리를 원했어요. 원한다는 표현은 사실 부정확합니다. 갈망했죠. 10년을 갈망해 왔어요.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태양 로펌 입사. 그 이후 매 순간을 파트너 승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설계해 왔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의 윤리 감각이 빨간불을 켜는데도 그 신호를 무시하고 전진했어요. 불편한 사건도 맡았고 불쾌한 사람과도 악수를 했고 하기 싫은 말도 해야 할 때는 했습니다. 그것이 엘리트가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결과 그는 태양 로펌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석 어소시에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나 파트너 승진 심사는 올해로 3번째 보류였어요. 임원회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파트너는 큰 건을 직접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수입료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짜리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다시 보겠다고. 민석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넥타이를 풀면서 생각했어요. 어디서 그런 물건을 찾을 수 있나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은평구 중앙시장 부지였어요. 처음에는 우연처럼 시작됐습니다. 태양 로펌이 자문을 맡고 있는 부동산 개발 컨소시엄 성광 디벨롭먼트의 상무가 비공개 술자리에서 슬쩍 꺼낸 이야기였어요. 은평구 재개발 사업의 핵심 퍼즐 조각이 아직 끼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앙시장 일대 5,200여 평의 토지였죠. 그 땅만 확보되면 서울 서북부에서 가장 큰 신도시급 복합개발 사업이 완성되는데 문제는 소유권이 수십 명에게 쪼개져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민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렸습니다. 그는 그날 밤 시장 부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모두 분석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개인 소유자 다수, 상인 협동조합 공동 소유 부지 일부, 그리고 오래전 재건축 조합이 해산 과정에서 소유권이 불명확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거기였습니다. 소유권 불명확 부분을 법적으로 활용해서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고 일단 도시정 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나머지 소유자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협력 의무가 생기게 돼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상인들이 버틴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석이 사흘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짜낸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나 민석이 처음에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 단순히 시장 땅 하나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성광 디벨롭먼트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국내 굴지의 건설 재벌 한강건설이 있었고 한강건설 뒤에는 홍콩과 싱가포르 기반의 외국계 사모펀드 세 곳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총 투자 규모만 2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완공 이후 예상 개발 이익은 1조 7천억 원이었죠. 1조 7천억 원. 그 숫자 앞에서 중앙시장 상인들의 삶은 개미만도 못한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돈의 흐름 뒤에는 이 재개발 사업을 민간 개발에서 공공지원 사업으로 전환시켜 국가 예산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2명 있었어요. 그들이 이 사업에서 받기로 된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석이 이 전모를 알게 된 것은 사업에 뛰어든 지 한 달이 지나서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난 후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이 자신의 파트너 승진을 보장해 줄 정도로 거대하다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사업에서 손을 뺄 수 없는 지점을 자신이 이미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불편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전진했죠. 첫 번째로 한 일은 상인들을 겁주는 것이었어요. 법무팀 3명을 시장에 보냈습니다. 명도 동의서를 들고 가서 지금 사인하면 2주 지원금을 주고 사인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협박인지 안내인지 구분이 안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효과가 있었거든요. 20년, 30년 장사한 상인들이 그 자리에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아내 미영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민석이 그 주 토요일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설득해. 도장 받아야 해. 미영이 눈을 껌뻑였어요. 무슨 도장이야? 어머니 시장 부지 일부가 어머니 명의로 돼 있어. 오래전에 상인조합에서 지분 나눠 가진 거. 그거 동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돼.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그 시장이 엄마 40년 인생이잖아.
40년 인생이면 충분히 했잖아. 이제 쉬셔야지. 민석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2주 지원금도 나오고 내가 따로 챙겨드릴 수 있어. 어머니한테 잘 설명하면 이해하실 거야. 미영은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의 말을 따랐어요. 다음날 시장으로 갔죠. 어머니 좌판 앞에 서서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님은 고등어를 손질하다 말고 딸을 봤어요. 미영이 민석이 알려준 대로 2주 지원금이 나온다는 것, 편하게 쉬실 수 있다는 것, 시장이 어차피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수님의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등어 1마리, 2마리, 3마리. 손이 계속 움직였죠. 미영의 말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수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을 봤어요. 도장은 못 찍어.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못 찍는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하지 않았죠. 그냥 그 한마디만 하고 다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영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민석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민석은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미영은 그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어야 했는데 라고 나중에 말했지만 그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민석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갈아온 칼이 드디어 쓸 때가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창밖에 강남 야경이 그의 뒤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돈이었고 계약이었고 권력이었죠. 민석은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장 좌판 할머니가 이 판을 막을 수는 없다고. 그것이 그의 계산이었어요. 그러나 그 계산에는 딱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판례집을 읽어온 사람의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반지하 방의 책상 앞에서 형광펜을 들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호가 창고에서 그 상자를 꺼낸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손자 김지호, 22살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이었어요. 외할머니의 반지하 방에서 1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이 있었지만 거기는 못 있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김민석이 싫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호는 말을 아꼈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싫었어요. 특히 외할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로스쿨 원서를 준비하면서 참고 자료를 찾다가 혹시 할머니 방에 오래된 법학 서적이 있을까 싶어 창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창고는 작았어요. 사방이 박스와 낡은 살림살이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맨 안쪽에 테이프로 봉해진 상자가 하나 있었죠.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 아주 오래전에 봉해놓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그 상자를 꺼냈어요. 테이프를 뜯었을 때 처음에 나온 것은 낡은 수건이었습니다. 그 수건에 무언가가 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쳤더니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빛바랜 종이였어요. 세월에 누렇게 변색된, 그러나 글씨만큼은 또렷했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입학 합격증이었습니다. 박수님. 지호는 한동안 그 종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무릎이 약간 떨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죠. 지호는 그 감각이 왜 오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종이 한 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무언가 거대한 것을 건드렸습니다. 할머니의 40년 새벽들이, 비린내 속의 판례집들이,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그 능력의 출처가
이 종이 한 장으로 한꺼번에 설명됐거든요. 상자 안에는 더 있었습니다. 미완성 논문 묶음이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고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죠. 표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그 옆에 볼펜으로 작게 적힌 날짜 1972년 5월. 그리고 그 날짜 아래 이제는 희미해진 글씨로 딱 두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만. 지호는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만. 얼마나 많은 것이 그 두 글자 안에 들어 있었을까요? 1972년에 23살 박수님이 그 두 글자를 적으면서 느꼈을 것들이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22살 지호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법학 교과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이 이상했습니다. 출판 연도를 보니까 오래된 것도 있었지만 가장 최근 것은 불과 2년 전에 나온 거였어요. 여백마다 빼곡한 볼펜 주석, 형광펜으로 표시된 판례들, 그리고 그 옆에 작고 깔끔한 글씨로 적힌 메모들. 그것은 40년 동안 멈추지 않은 공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저녁 6시가 지나 수님이 장화를 벗고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지호는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수님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도 아니었고 당혹감도 아니었죠.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 앞에서 누군가 노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수님은 손을 씻고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수건에 쌓인 합격증을 꺼내 한동안 보고 있었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지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아프셨어.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 돈 벌 사람이 없었고 아래로 동생이 5이었어. 그게 다야. 그게 다가 아니었겠죠. 지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간결한 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무게를 건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웠거든요. 1970년대 초 가난이 사람을 짓누르던 그 시대에 수석 합격증을 받아 들고도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던 20세 살여자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가 수없이 많은 박수님들에게 했던 짓이었습니다. 수님은 합격증을 다시 상자에 넣고 지호를 봤어요. 로스쿨 준비한다고? 열심히 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님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손에 판례집을 들고 형광펜을 집었죠. 지호는 그날 밤 그 장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인 손이 형광펜을 쥐고 판례집을 훑는 모습. 창문 너머로 시장 골목의 어두운 하늘이 보이는 그 반지하 방에서 72살의 할머니가 밤 12시가 넘도록 책을 읽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지호의 눈에 구워졌어요. 무언가 엄청난 것이 저 안에 있다는 걸 지호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양복 차림의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법무팀이 아니었어요. 로펌 태양 소속 변호사들이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1명, 어소시에이트 3명으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그들이 시장 통로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로펌 태양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재래시장 통로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압박이었거든요. 파트너 변호사의 이름은 최현우였어요. 42살, 부동산 재개발 전문으로 태양 로펌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느렸어요. 느린 말투가 오히려 더 무게감을 줬거든요. 최현우가 시장 통로를 걸어 들어올 때 그의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상인들이 그를 봤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최연우가 상인 협동조합 게시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최근에 붙여놓은 공지문을 읽었어요. 그러더니 상인들을 향해 돌아섰죠. 여러분, 저는 로펌 태양의 최연우 변호사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고 차분했죠. 이번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해 신청서 내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서류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협조하시면 이주 지원금 2천만 원의 추가 협의가 가능하지만 법적 절차로 가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변호사님, 우리가 20년, 30년 여기서 장사한 게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연우가 이준호를 봤습니다. 시선이 잠깐이었어요. 인격체를 보는 눈이 아니었죠. 임차인 영업기간은 토지 수용 절차에서 법적으로 고려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땅값으로 하는 거예요. 이준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끄럽다는 것도 있고 대낮시장 한복판에서 귤박스를 붙들고 서서 울었습니다. 59살 남자가 양복 입은 사내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주변 상인들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오복순이 나섰습니다. 22년이에요. 내가 여기서 22년 동안 두부를 팔았다고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최연우가 오복순을 내려다봤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머니. 그 말이 오복순의 22년을 지워버렸어요. 아주머니라는 단어에 경멸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대화할 가치가 없는 상대를 처리하는 것 같은 건조함이었어요. 그날 최연우 팀이 시장을 돌며 상인마다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가짜 계약서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상인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읽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박혀있는 계약서였죠. 법률 용어 투성이었고 예외 규정과 단서 조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박 여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눈이 흐려서 읽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나이 들어 눈이 나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려 보인 거였거든요. 수님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좌판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칼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우럭 한 마리를 손질하는 손이 멈추지 않았죠. 그러나 눈은 달랐습니다. 안경 너머의 그 눈이 변호사들을 정확하게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꺼낸 서류의 두께를 재고 인쇄 형식을 읽고 그들의 말투와 태도에서 이 일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최연우가 돌아가면서 우연히 수님 쪽을 봤어요. 몸빼 바지에 고무 앞치마, 낡은 뿔테 안경, 시장 좌판 노파였습니다. 최연우의 시선이 수님에게 머문 시간이 2초쯤 됐어요. 그리고 걷었습니다. 관심 가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국밥집에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얼굴이 어두웠어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테이블 위를 떠다니고 있었지만 아무도 답을 가진 사람이 없었죠. 변호사를 선임하자는 말이 나왔지만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라는 말에 막혔어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보자는 말도 나왔지만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반론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때 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저 계약서 한번 봐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준호가 무의식적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수님은 두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등어 손질하던 손이었어요. 비늘이 아직 손가락 사이에 끼어 있었죠. 그 손이 서류를 넘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훑는다는 표현이 더 맞았어요. 한 페이지를 보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죠.
그러나 그 3초 동안 그 눈이 읽은 것이 무엇인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넘기고 나서 수님이 서류를 다시 접었어요. 이건 아직 효력이 없어요. 여기에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왜 효력이 없는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두 마디만 하고 다시 칼을 집어들었죠. 이준호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왠지 안도감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 눈빛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 눈빛이 믿어졌다고. 그로부터 열흘 뒤 시장에 측량 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측량 장비를 들고 들어와서 아무런 사전 공지도 없이 곳곳에 말뚝을 박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자기들이 할 일을 했죠. 오복순이 달려나갔어요. 당신들 뭐야? 허락도 없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측량 기사 중 한 명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구청에서 나왔어요. 행정 측량이라서 진입허가 필요 없어요. 행정 측량이 뭔데?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건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오복순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황씨 아저씨가 구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구청장실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미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니 담당 부서로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이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상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행정 절차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큰 무언가가 자신들을 향해 굴러오고 있다는 공포였거든요.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 온다는 느낌. 그 느낌이 시장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튀김 가게 박 여사의 가게 문이 오후 5시가 지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웃 상인들이 이상하게 여겨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죠. 문을 열었을 때 박 여사가 가스레인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스밸브를 손에 쥔 채였어요. 오복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준호가 뛰어들어 박 여사의 손에서 밸브를 빼앗았어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죠. 다행히 가스는 켜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 여사가 아이처럼 울었어요. 나 여기서 30년 했어. 30년. 이 가게 차리려고 빚지고 빚 갚고 새벽 4시부터 반죽해서 기름 달구고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거 빼앗기면 나는 죽는 게 나아. 상인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수님이 들어왔어요. 조용한 발걸음으로 들어왔죠. 박 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72살의 할머니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박 여사의 두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죠. 굳은 살 투성이의 두꺼운 손이었어요. 그 손이 박 여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 여사, 나봐요. 박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수님을 봤어요. 30년 이 자리 지켰잖아요. 그 30년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가게가 없어지면요. 가게가 아니에요. 당신이 가게야. 당신이 여기 있으면 가게가 있는 거예요. 박 여사가 다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울음은 달랐어요. 절망이 아니라 무언가가 풀리는 울음이었죠. 수님은 잠시 박 여사의 손을 쥐고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상인들을 둘러봤어요. 그 눈빛이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죠. 내가 할게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 말의 무게를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수님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어두워진 시장 한가운데 혼자 서서 좌판 위를 보았어요.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40년의 냄새였어요. 수님은 고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끈을 풀고 접어서 좌판 옆에 내려놓았죠. 그러고 나서 안경을 꺼내 닦았어요. 낡은 안경 닦기 천으로 두꺼운 뿔테 안경의 양쪽 렌즈를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안경을 고쳐 쓴 수님의 눈빛이 밤 시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빛났어요. 아무도 없는 시장 골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먼지 터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장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생선 비린내가 바람에 흩어졌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주에 수님은 잠을 자지 않았어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썼습니다. A4 용지 묶음이 하나씩 채워져 갔어요. 지호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을 때 할머니는 새벽 3시가 넘어도 볼펜을 놓지 않고 있었죠.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서명식 날짜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명식은 화요일 오후 2시로 잡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었어요. 5성급,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회장을 통으로 빌렸습니다. 그랜드 볼룸 수용 인원이 500명이었는데 그날 초청 인원만 450명이었죠. 초청 명단에는 국회의원 2명, 광역자치단체, 고위직 3명, 한강건설 임원진 전원, 외국계 사모펀드 대표들, 그리고 경제지 기자 20여 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서명식이 아니었어요. 성광 디벨롭먼트와 한강건설,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와 두바이 기반의 외국계 사모펀드 3곳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은평신도시 복합개발 사업 최종 투자 협약식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2조 8천억 원, 완공 이후 예상 개발 이익 1조 7천억 원. 그 숫자들이 인쇄된 사업 설명서가 각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커지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검은색 수트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듭을 조정하다가 10년을 기다려온 날이 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이 서명식이 끝나면 파트너 자리가 확정됩니다. 태양 로펌 역사상 가장 젊은 파트너. 그것이 민석이 10년 동안 꿈꿔온 것이었죠. 그 시각 반지하 방에서는 수님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죠. 옷장에서 꺼낸 것은 몸빼 바지와 오래된 점퍼였습니다. 가장 깨끗한 것을 골랐어요. 꽃무늬 몸빼였는데 세탁을 여러 번 해서 색이 많이 바랬지만 그래도 깨끗했죠. 신발은 검은색 고무신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2주 동안 준비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서명식에서 체결될 계약서는 열흘 전 지호를 통해 손에 넣은 것이었어요. 지호가 아버지 사무실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서류 파쇄함에 들어가기 전 복사본을 빼온 것이었죠. 지호는 그것을 할머니에게 건넬 때 손이 떨렸어요. 수님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2주 동안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빠짐없이 읽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볼펜으로 여백에 메모를 달았죠. 계약서 전체가 표시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지금 수님의 머릿속에 그 계약서 전체가 들어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조항마다, 단서 하나하나까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호를 불렀어요. 지호가 방에서 나왔죠. 할머니의 차림새를 봤습니다. 꽃무늬 몸빼 바지, 오래된 점퍼, 검은 고무신, 낡은 뿔테 안경. 평소와 달라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뭔가가 달랐거든요.
서 있는 자세 때문인지, 눈빛 때문인지, 지호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달랐습니다. 지호야, 너는 오지 마. 할머니, 혼자 갈 거야. 왜요? 같이 가면 안 돼요? 너 아버지 있는 자리야. 나중에 내 앞길에 짐이 돼.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저 로스쿨 가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 되는 게 목표였어요. 저 갈게요. 수님은 지호를 잠시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반지하 방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골목에 깔려 있었어요. 수님이 앞서 걸었고 지호가 뒤를 따랐죠. 시장 골목을 지나갈 때 이른 아침에 나와 준비를 하던 상인들이 수님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봤죠.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응원인지, 기도인지, 믿음인지,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모든 눈빛들이 수님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어요. 오복순이 두부 앞치마를 두른 채로 수님의 팔을 짧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말없이 눈만 마주쳤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버스로 40분이었습니다. 수님은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이 흘러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커피숍. 40년 전에 없던 것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버스 안 사람들 중 수님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꽃무늬 몸빼 바지에 고무신을 신은 70대 노파.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가 조금 두툼하다는 것만 달랐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은 이 버스에서 지호 혼자였어요. 호텔 정문에 도착했을 때 지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된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로비 앞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경호원들이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고무신이 대리석 바닥을 밟았죠. 경호원 한 명이 앞을 막았어요. 초청장 있으세요? 계약 당사자 대리인으로 왔어요. 상인 협동조합 위임장 있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위임장을 꺼냈어요. 조합 대표 황씨 아저씨의 서명이 된 공식 위임장이었습니다. 형식에 맞게 작성된 거였어요. 경호원은 그것을 확인하고 상급자에게 무전을 쳤죠. 잠시 뒤 안에서 행사 진행 스태프가 나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조합 대표 대리인으로 참석 가능하다는 내부 확인이 됐다고 했어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향수 냄새였습니다. 시장 골목의 생선 비린내와는 정반대의 공기였죠. 고급 향수가 섞인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모두 정장이었고 잔을 들었고 웃었습니다. 미술관처럼 넓은 천장에서는 대형 샹들리에가 황금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그 황금빛 아래 꽃무늬 몸빼와 고무신을 신은 노파가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둘 시선이 모였죠.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분은 누구냐, 어디서 들어온 거냐는 말들이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 사이를 오갔어요. 그 웅성거림이 단상 근처까지 번졌을 때 민석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장모였습니다. 꽃무늬 몸빼에 검은 고무신을 신은 생선 비린내 나는 시장 좌판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명식장에 서 있었어요. 민석이 사람들을 헤치고 걸어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빨리 나가시죠.
계약 당사자 대리인으로 정식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계약 당사자요? 어머님이. 상인협동조합이 이 계약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예요. 위임장 있어요. 민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미영이 뛰어왔어요. 남편 옆에 서서 순임을 받죠. 엄마 왜 여기 와요? 창피하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미영아. 제발요, 엄마. 오빠 중요한 날이에요. 나가요, 응? 나한테 좋은 조건 필요 없어. 그 말이 나직하게 떨어졌어요. 미영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이 할망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가서 생선이나 손질해. 그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모두 멈췄어요.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음식을 집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 방향을 봤습니다. 4,500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어요. 서류 뭉치가 내던져졌습니다. 민석이 들고 있던 서류를 장모발 앞에 집어 던진 거였어요. 그 순간이 행사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이 수님의 팔을 잡았어요. 잡아당겼죠. 수님의 몸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72살의 몸이었거든요.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이분들 1시간에 자물쇠만 수백만 원씩 받는 분들이에요. 고집 피우지 말고 나가시라고요. 수님은 딸의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봤어요. 단상 위에 테이블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서명하면 2조 8천억 원이 움직이기 시작할 그 계약서가요. 수님이 걸어갔어요. 미영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민석이 뭔가 말했지만 그 말이 닿지 않았어요. 수님이 단상에 올라서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행사 진행자가 앞을 가로막으려 했고 경호원이 움직였지만 상인협동조합 대리인으로서 계약 내용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는 말에 순간 멈칫했어요. 그 틈에 수님은 단상 위에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계약서를 집었어요. 행사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4,500명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꽃무늬 몸빼를 입은 70대 노파가 계약서를 든 채 단상에 서 있는 그 광경이 이 화려한 행사장의 공기 자체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웃음소리가 났어요. 낮게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당혹감을 가리려는 웃음, 저 노파가 우스꽝스럽다는 의미의 웃음, 빨리 저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웃음이 섞여 있었죠. 파트너 변호사 최연우가 단상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검토하는 겁니다. 내려오시죠. 수님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계약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최연우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선명하게 경멸이 담겼죠. 할머니, 그거 법률 문서예요. 어려우실 텐데. 행사장에서 또 웃음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도 나지막하게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시장 할머니가 계약서를 분석한다고? 갑자기 코미디가 됐네. 그 말은 작게 했지만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렸습니다. 수님은 계약서를 넘기고 있었어요.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읽는 속도가 빨랐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훑는 것이 아니었죠. 페이지마다 눈이 정확한 위치에 머물렀다가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연우의 웃음기가 조금씩 가셨어요. 저 속도가 이상했거든요. 보통 사람이 법률 문서를 저 속도로 본다면 그건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 노파의 눈은 넘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읽고 있었어요. 정확히 읽고 있었죠. 민석이 단상 앞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보기 싫어요. 수님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행사장 전체를 봤어요. 500명의 얼굴을 한 번에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 겁이 없었어요. 떨림도 없었죠. 40년 동안 새벽 2시 반에 일어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러나 수님의 목소리는 행사장 앞쪽까지 닿았습니다. 이 계약서에 7군데 문제가 있어요.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이 다시 났어요. 더 많이, 더 크게. 최현우가 말했죠. 할머니,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이미 저희 로펌에서 충분히 검토한 문서예요. 로펌 태양에서 검토했죠. 그 로펌이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을 대리하는 곳인데 그 검토를 상대방이 그냥 믿으면 되나요? 최현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방 돌아왔어요. 할머니, 계약 법리는 복잡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설명할게요. 들으시겠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행사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노인네가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감각이 이 자리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 몇 명의 신경 끝에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수님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차분하고 정확했죠. 23페이지에 이해 제기 권한을 미리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계약으로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포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조항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처음 이 말이 나왔을 때 웃음이 멈췄습니다. 최현우의 안색이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그의 눈이 재빨리 옆에 어소시에이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라는 신호였어요. 두 번째, 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1페이지에 토지 보상금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 부속 문서를 보면 그중 한 곳이 성광 디벨롭먼트의 계열 자회사입니다. 자기 이익이 걸린 거래에서 자기가 평가를 맡는 건 이해 충돌이에요. 이 구조로 산정된 보상금은 나중에 전부 다퉈야 합니다. 행사장이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 측 인사들이 통역 이어폰을 귀에 꽂고 급히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45페이지에 사업 지연 시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데 지연 사유에 불가항력적 행정 지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표현이 지나치게 넓어요. 시행사 쪽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공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투자자 보호가 전혀 안 되는 조항이에요. 외국계 사모펀드 쪽 법률 담당자가 그 순간 자기 팀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영어였습니다. 그 내용이 근처 사람들에게 새어나왔어요. 지금 당장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었거든요. 최현우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계약서 해석은 문맥 전체를 봐야 해요. 단편적인 조항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3가지 중에 틀린 게 있으면 반박해 주세요. 최현우의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틀린 게 없었거든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노파가 한 말 중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없다는 걸. 법리적 적용도 맞았고 결론도 타당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침묵이 5초였습니다. 그 5초 동안 이 자리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은 같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 노파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네 번째, 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2페이지 부속 약정서에 2주 지원금 지급 조건이 있어요. 행정소송이나 이해 신청을 제기하지 않아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조항이에요. 이런 조항은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이번에는 웅성거림의 결이 달랐어요. 아까의 웅성거림은 황당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웅성거림은 진짜인가, 저게 맞는 말인가 하는 웅성거림이었습니다. 5번째, 63페이지의 영업권 보상 기준이 최근 3개월 평균 매출로 잡혀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재래시장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거 다 아시죠?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면 실제 영업 가치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현금이 아니라 신규 분양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는데 그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조항 어디에도 명시가 없어요.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6번째, 78페이지에 이 사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분류되면 추가 공적 자금이 투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지원 사업으로 분류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임대가구 수 비율 요건이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그 요건을 맞추는 계획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부속 사업 계획서를 보면 실제로는 그 요건에 한참 못 미쳐요.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하는 구조입니다.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행사장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형사 문제였거든요. 국회의원 2명이 동시에 자기 보좌관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기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 마지막이에요. 수님이 계약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봤어요. 이 계약 전체 구조입니다.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헐값에 수용한 땅을 공적 자금의 도움을 받아 개발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은 민간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피해자는 땅 잃은 상인들이고 수혜자는 이 방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는 여기 계신 법률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침묵이 왔습니다. 진짜 침묵이었어요. 500명이 있는 공간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침묵. 아까 수님이 들어섰을 때 나던 웃음소리, 웅성거림, 그 모든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첫 번째로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리를 이탈한 사람은 외국계 사모펀드 블루리지 캐피탈의 한국법인 대표 황인수였습니다. 그는 자리를 뜨면서 수행 직원에게 낮게 말했어요. 법률팀 긴급 미팅. 그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다른 외국계 사모펀드 대표들도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통역 이어폰을 빼고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자기 팀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죠. 10분 만에 연회장에서 대여섯 팀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간 뒤에 연회장은 달라 보였어요. 사람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닌 어떤 힘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떠올라 있었어요. 최현우가 다시 나섰습니다. 수습을 해야 했거든요. 여러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은 법률 자격이 없어요. 법률 자격이 없는 분이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건 월권입니다. 계약서 해석은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잠시 분위기가 흔들렸어요. 맞아요. 저는 법률 자격이 없어요. 수님이 말했습니다. 최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다 싶은 표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법적 효력이 없고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한 말이 틀렸나요? 최현우가 멈췄습니다. 7가지 말씀드렸는데 그중 틀린 게 있으면 지금 반박해 주세요.
자격의 문제와 내용의 문제는 다른 거니까요.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최현우의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틀린 게 없었거든요. 사실관계가 정확했고 법리적 적용이 맞았고 결론도 타당했어요. 그래서 반박할 수가 없었죠. 그 침묵이 5초였습니다. 그 5초 동안 이 자리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박수님 씨, 법학 전공이세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분석이 가능하신 거예요? 40년 공부했거든요. 그 한마디가 연회장에 떨어졌습니다. 웃음이 없었어요. 경멸도 없었죠. 어떤 경이감이 그 자리에 있는 500명의 공기 속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집중했어요. 이 재개발 사업이 단순히 시장 하나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 사업의 공공지원 전환을 위해 특정 국회의원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오간 것들이 있고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추적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 연회장을 덮쳤어요. 국회의원 2명이 동시에 얼굴을 굳혔습니다. 수님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2장을 꺼냈어요. 이건 오늘 제가 직접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언론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확인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자들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성광 디벨롭먼트 대표가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강건설 관계자들이 수군거렸어요. 국회의원 2명의 보좌관들이 일제히 핸드폰을 들었죠. 연회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 서명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1시간 안에 이 사건은 경제지 속보에 올라갔습니다. 3시간 안에 방송 뉴스에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죠. 수천억 재개발 사업 비리 의혹, 1조 7천억 원 개발 이익 뒤에 숨겨진 국회의원 유착, 그리고 그것을 단 1분 만에 폭로한 시장 좌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나라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지호가 연회장에서 찍은 영상이 SNS에 올라갔어요. 꽃무늬 몸빼를 입은 노파가 단상에서 계약서를 분석하는 장면,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장면, 연회장이 해체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500만을 넘겼어요. 댓글이 수십만 개가 달렸죠.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댓글, 나도 시장 좌판에서 자랐다는 댓글, 저런 분이 우리 동네에도 계셨다는 댓글, 그리고 평생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댓글들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밤새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됐다가 끊겼다가를 반복했어요. 아침에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분간 사무실에 있을게. 미영은 그 문자를 보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방관했는지, 무엇에 눈을 감았는지가 이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모르면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5년을 살아왔죠. 그 5년이 어제 저녁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1분 동안 계약서를 분석하는 그 장면을 미영은 연회장 한쪽에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할망구라고 소리치던 그 장면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회장이 어떻게 됐는지도 봤죠. 미영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어머니의 좌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님은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광어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미영이 그 앞에 섰습니다. 수님은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엄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그것은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수님이 칼을 내려놓았어요. 딸을 봤죠. 미영의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잔 티가 났고 눈이 부어 있었으며 화장도 지워진 채였어요. 미영아. 응. 넌 나쁜 사람 아니야. 그 말에 미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흔들렸어요. 근데 나쁜 일을 보면서 모른 척한 건 맞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수님은 다시 칼을 집었습니다. 광어 손질이 계속됐어요. 미영은 어머니 좌판 앞에 서서 한참 울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봤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석의 상황은 빠르게 나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로펌 태양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석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어요. 변호사 윤리 관련 규정 위반이 문제였습니다. 파트너 승진은 무기한 보류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이야기 자체가 사라졌죠.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령 구조에 대한 내사가 시작됐어요. 성광 디벨롭먼트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 2명의 보좌관이 소환됐죠. 한강건설 내부에서는 이 사업을 주도한 임원 3명이 대기 발령을 받았어요. 홍콩 기반 사모펀드는 한국 투자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흘 만에 벌어졌어요. 사흘 만에 민석은 로펌 태양 32층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창밖의 강남 야경을 봤습니다. 한때 그 야경이 자기 것이 될 미래로 보였죠. 지금은 그냥 불빛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그냥 나온 말인지 민석 자신도 몰랐어요. 그날 오후 호텔 연회장에서의 영상을 본 블루리지 캐피탈 한국법인에서 지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공손한 목소리였어요. 박수님 씨를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 자문료 2억 원 이상으로 조건을 맞춰드릴 수 있어요. 지호는 그 말을 메모해서 할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수님은 광어 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 지호를 봤어요. 얼마 준다고? 연 2억이요. 수님이 다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싫어. 왜요? 바빠. 지호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다음 날에도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모레는 대형 건설 회사에서 자문 제안이 왔습니다. 언론사 2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수님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거절 이유는 항상 같았어요. 바빠. 서명식이 열렸던 날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성광 디벨롭먼트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됐어요. 구역 지정 고시는 취소됐고 구청의 관련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으며 연루된 국회의원 보좌관은 구속됐습니다. 한강건설은 특별감사를 받게 됐고 외국계 사모펀드 3곳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올해 최대 규모의 개발 비리 사건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남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오늘도 귤을 팔았어요. 오복수는 두부를 팔았습니다. 박 여사는 기름을 달궜고 황씨 아저씨는 사고를 우렸어요. 시장은 40년 전처럼 30년 전처럼 20년 전처럼 어제처럼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님의 좌판도 거기 있었어요. 달라진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시장 정문 왼편에 작은 간판이 생겼어요. 손가락 2마디 두께의 나무판에
검은 페인트로 쓴 글씨였죠. 법무법인 시장. 지호가 만든 거였습니다. 나무를 사다가 사포질을 하고 검은 페인트로 직접 썼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간판이라기보다는 아이가 그린 표지판에 가까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 걸렸을 때 시장 상인들 몇 명이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었고, 웃는 사람이 있었고, 그냥 서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팔다 말고 귤 박스 옆에 기댄 채로 그 간판을 봤어요. 박 여사가 기름불을 줄이고 나와서 봤습니다. 황씨 아저씨가 국밥국자를 손에 든 채로 봤죠.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같은 것이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였습니다. 그 간판 아래에는 작은 접이식 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판례집이 있었고, 볼펜이 있었고, 흰 종이 묶음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가져오는 자리였어요.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는 자리였죠. 이용료는 없었습니다. 수님은 그 탁자에 앉지 않았어요. 탁자는 매일 아침 거기 있었지만 수님은 자기 좌판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노량진에 가고 4시에 좌판을 폈어요. 생선을 손질하고 팔고 저녁에 들어와서 책을 읽었죠. 그러다가 누가 찾아오면 갔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날 오후에 지호가 좌판으로 왔습니다. 로스쿨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어요. 좋은 학교였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환했어요. 수님은 광어를 손질하다가 그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한참 보고 나서 돌려줬어요. 잘 됐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이 아니야. 내가 한 거지. 할머니,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 지호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후회 없어요? 그때 학교 그만두신 거. 수님이 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 잠시 멈췄어요. 창공을 보는 것도 아니었고 땅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 안에 광어를 보면서 오래된 무언가를 꺼내보는 것 같았어요. 후회는 했어. 그때는. 지금은요? 지금은 모르겠어. 지호는 그 대답이 무슨 뜻인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해했어요. 지금은 그 질문 자체가 어쩌면 맞지 않는 거였죠. 40년이 지나고 시장을 지켜냈고 상인들을 살렸고 이 나라 법조계에서 가장 화려한 서명식 하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는데 이 40년의 삶이 필요했다면 후회라는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응. 저 나중에 로스쿨 졸업하면 법무법인 시장 정식으로 등록할게요. 수님이 짧게 코웃음을 쳤어요. 웃음인지 콧방귀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변호사 되면 그때 해. 지금은 공부나 해. 네. 지호가 돌아섰어요. 시장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수님이 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봤죠. 칼이 다시 움직였어요. 광어 1마리, 2마리, 3마리.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의 시장은 따뜻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 생선 비린내가 섞인 그 공기 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떠돌았습니다. 이준호가 지나가다가 귤 하나를 건넸어요. 아무 말 없이. 수님도 아무 말 없이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복순이 두부 한 모를 종이에 싸서 가져왔어요. 드세요. 요즘 제대로 드시는 거 못 봤어요? 먹어요. 언제? 밥 먹을 때. 오복순이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시장 통로에 울렸어요. 이준호가 따라 웃었고 황씨 아저씨가 국밥집에서 고개를 내밀며 뭐가 웃기냐고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튀김을 뒤집다가 고개를 들고 웃었어요. 시장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한가운데 수님은 웃지 않았어요. 그냥 광어를 손질했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자신이 느끼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시장의 형광등 불빛이 오후 햇살과 섞였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봄바람에 흩어졌어요. 리어카 바퀴 소리, 흥정 소리, 주전부리 먹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이 시장이, 이 사람들이, 이 냄새가, 이 소리가 살아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장이라는 삐뚤빼뚤한 간판 아래로 봄바람이 지나갔어요. 수님은 오늘도 새벽 2시 반에 일어날 거예요. 노량진에 갈 것이고 생선을 떼어올 거고 좌판을 펼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책을 읽겠죠.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바뀔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 앞치마를 벗어야 할 때가 오면 벗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안경을 닦아 쓸 때가 오면 닦아 쓸 수 있다는 것을. 4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40년이 필요했어요. 그 40년이 없었다면 그날 연회장에서 계약서를 들고 설 수 없었을 거였습니다. 그 40년의 새벽들이, 그 40년의 판례집들이, 그 40년의 생선 비린내가 그날 1분을 만든 거였거든요. 박수님, 72살, 시장 좌판 40년. 그녀는 오늘도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수십 년을 포기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겠죠. 박수님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생선 비린내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한 사람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였고,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것들이 결국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가슴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마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